12명의 전사가 죽음의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 중 한 명인 길렌은 갑자기 팀원 중 한 명을 공격하여 그의 눈을 다치게 했다. 이 행동은 다른 동료에게 기쁨을 주었다. 영웅은 분노가 드러나며 길렌에게 물었다. 우리가 같은 팀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길렌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의 친구 3명은 이미 이 숲에서 제거되었고 너가 다음이다. 부상을 당한 전사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길렌은 그의 칼을 뽑아 그를 죽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구로 향하는 마차에 올라타 멀리 도망쳐 7번째 영웅들의 전설적인 땅에 도달하기를 희망했다. 여행 중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수비대장 라셉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도시를 탈출하려는 자는 처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도 명시적인 허가 없이 떠날 수 없다는 지도자의 법령을 상기시켰다.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사람이 자비를 구했지만 라셉은 관용을 보이지 않고 탈출자들을 대량으로 처형하라고 경비원에게 명령했다. 광장은 곧 피로 물들었다. 라셉은 그 후 여행 허가증은 지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발급된다고 선언했다. 항구로 탈출하려던 소녀가 경비원에게 붙잡혔다. 라셉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경비원은 그녀가 도시를 떠나는 마차 중 하나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소녀는 라셉에게 실수로 마차에 탔다고 설명하려고 했다. 라셉은 침울한 표정으로 그녀의 결정을 질문한 후 경비원에게 그녀를 다른 시신들이 있는 피로 물든 지역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며 청소는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녀는 이것을 듣고 공포에 질렸다. 그때 한 소년 전사가 나타나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너 어디 있었어, 비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어. 그는 그녀의 손을 경위의 손에서 풀어주고 그녀와 함께 걸어갔다. 경위가 소년 전사를 불러 세우며 그의 신원과 행동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사는 단순히 그녀가 그의 누이 동생이며 방향을 잃은 것이라고 답했다. 라셰브는 소년 전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와 닮은 곳이 없는데 어떻게 누이 동생일 수 있느냐? 소년 전사는 대답했다. 그녀는 내 누이 동생이지만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라셰브는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사망자 수는 2명 늘어날 것이다. 소녀는 이를 듣고 다시 한번 공포에 떨었다. 젊은 전사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고 제안하며 검을 뽑았다.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더 큰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 두 사람의 옷을 잡고 엄하게 물었다. 너희 둘은 어디 있었니, 아이들아? 두 사람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라셉은 그 큰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 남자는 라셉에게 다가가 두 사람을 단순한 아이들로 언급하며 은밀하게 뇌물을 제안했다. 라셉은 그 제안에 기뻐하며 그들을 귀찮은 아이들로 부르지만 그들이 떠나도록 허락하며 경비원들에게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한 경비원이 망설이며 라셉의 결정을 의심했다. 라셉은 엄하게 물었다.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냐? 경비원은 재빨리 사과하며 물러섰다. 세 사람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소녀 베베는 큰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젊은 전사 킨제는 베베의 머리를 가볍게 쳐주며 그녀가 자신의 탈출 계획을 위해 사용될 마차에 숨어있던 것에 대해 꾸짖었다. 그는 다음 마차에 있었으며 그녀의 행동이 자신의 계획을 망쳤다고 밝혔다. 베베는 화가 나서 킨제에게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게도 감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베베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며 그 이름이 싫다고 말했다. 그러자 큰 남자는 그들의 탈출 계획이 형편없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운명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킨제의 머리를 잡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라셉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 돈은 그가 도시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용될 돈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잘 짜여진 탈출 계획이 그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망쳐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킨즈를 향해 빈정대며 물었다. 이제 이해하겠니, 작은 영웅? 퀸즈는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작은 영웅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큰 전사는 퀸즈에게 설명했다. 다른 쪽으로 건너가 7영웅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두 작은 영웅이라고 불린다. 퀸즈는 짜증이 나서 그 별명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대답했다. 큰 전사는 그러면 싫다면 여기 남아 집으로 돌아가고 죽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그는 떠나기 시작했다. 퀸즈는 그를 기다려달라고 외치며 도시에서 탈출할 방법을 아는지 물었다. 베베도 탈출 경로에 대해 알고 싶다고 밝혔다. 큰 전사는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왜 너희에게 말해야 하지?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베베는 슬픈 마음으로 여기 남은 가족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불타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던 비극적인 기억을 떠올렸다. 더 이야기하기도 전에 퀸즈는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재빨리 베베를 들어올려 물속으로 던졌다. 그리고 나서 큰 전사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무기가 있냐고? 경비원들이 도착했고 그들이 다시 잡혔다고 선언했다. 한 경비원이 그들이 처음에 레셉을 피했던 방법을 언급했는데 그에게 미덕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남은 미덕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했다. 혼란스러운 퀸즈는 큰 전사에게 물었다. 미덕이 무엇이냐고? 큰 전사는 설명했다. 미덕은 내가 레셉에게 준 돈을 의미한다. 일부 주민들은 왕에게 나라를 떠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그것을 지급하지만 그 양은 그들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경비병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모든 미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대형 전사에게 리셰브에게 많은 돈을 준 혐의를 제기하고 그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경비병은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죽이고 모든 소유물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경비병이 퀸즈에게 다가갔지만 퀸즈는 검으로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그 경비병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형 전사는 퀸즈의 힘에 놀라 그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탈출 시 경비병들을 스파이한 적이 있었음을 회상하며 퀸즈가 리셰브와의 대결 중에도 그들이 관찰되고 있었다고 의심했습니다. 한 경비병이 분노하며 퀸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감히 왕의 경비병을 죽였느냐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명의 경비병이 다가왔지만 퀸즈는 단 한 번의 검질기로 그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경비병을 죽이고 마지막 경비병까지 처리한 후 그들의 시체를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대형 전사는 퀸즈의 엄청난 힘에 놀라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퀸즈를 자신의 여행에 동반하도록 초대했다. 포비가 물에서 나왔고 던져진 것에 화가 나 보였다. 그녀가 그들에게 다가갔고 퀸즈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 큰 전사와 합류할 것이라고 알렸다. 큰 전사는 자신을 피드라고 소개했으며 퀸즈에게 이름을 물었다. 퀸즈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대답했다. 세 사람은 배를 타고 수로 곳곳에 숨겨진 은밀한 주점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간 후 퀸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술을 마셨고 비비는 불편해했다. 그녀는 불안하게 말했다. 주점이 안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옷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퀸즈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그녀의 주의를 돌렸다. 한편 피드는 선술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퀸즈와 베베, 비비를 데리고 탈출하려는 의도를 설명하고 요금 할인 협상을 시작했다. 선술집 주인은 그의 요청에 짜증을 내며 그의 진지함을 의심했다. 파이드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매력을 발산하고 그녀에게 분노가 아름다움을 망치지 않도록 조언했다. 그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지불한 큰 금액을 상기시켰다. 마지못해 선술집 주인은 불만스러운 듯 동의하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을 마친 후 파이드는 퀸즈에게 다가가 밀수업자들의 우두머리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그는 퀸즈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그녀를 불쾌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베베에게 시선을 돌린 파이드는 그녀의 새 옷에 대해 물었다. 베베는 선술집 직원 중 한 명이 준 새 옷으로 예전 옷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편 퀸즈는 밀매 조직의 리더와 만났다. 어두운 술집 구석에서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건너편으로 갈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자신감을 내뿜는 퀸즈는 그녀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밀매 조직의 리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7영웅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7영웅이 2날 동안 숲에 머물며 다가오는 내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실에 퀸즈는 충격을 받았고 7영웅이 그의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생각이 빠졌다. 그들 모르게 레세비 근처에 숨어 있었다. 그는 많은 경비원과 함께 술집을 면밀히 지켜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주목을 받았다. 그는 큰 목소리로 술집이 밀매 작전에 연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선언하며 참석한 모든 사람을 검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인을 보이게 하라고 요구하며 술집 주인이 앞으로 나서자 대담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레셰브에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도전했다. 레셰브는 정보원을 손짓으로 가리키고 그는 앞으로 나와 술집이 밀수 활동에 관여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이 배신은 주인을 분노하게 했지만 그녀가 반응하기 전에 레셰브는 경비원들에게 정보원을 영구적으로 침묵시키라고 명령했다. 주저없이 한 경비원은 즉석에서 그 남자를 처형했다. 이는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레셰브는 모인 손님들을 돌아보며 차갑게 선언했다. 그는 신호를 보내자 모두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란이 일어났고 경비원들은 공격을 시작했다. 바이든은 퀸즈와 비비를 보호하기 위해 결심하고 용감하게 싸웠지만 압도적인 힘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 혼란 속에서 비비는 레셰브에게 체포되었다. 비비를 단단히 붙잡고 레셰브는 비비에게 그녀가 2번째로 그의 손에 넘어왔다고 꾸짖었다. 그는 차갑게 선언하며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처형은 모든 도전하는 자들에게 도시의 철권 통치에 대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선포했다. 레셰브의 무서운 선언을 듣고 빈드는 퀸즈에게 신속히 행동하라고 외쳤다. 퀸즈는 로프로 매달린 인근 배 위로 뛰어올랐고 신속하게 로프를 잘랐다. 배는 아래에 있던 경비들을 덮쳤고 혼란이 일어났다. 많은 경비들이 충격으로 다쳤고 레샤브도 비비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했다. 바렛, 주점주인은 비비가 땅에 닿기 전에 그녀를 잡았다. 먼지가 가라앉자 퀸즈는 상황을 살펴보고 남은 경비가 몇 명인지 물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불복종으로 가득 찬 레셰브는 퀸즈의 행동이 7영웅과 그들의 리더 셰레비트 총장의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선언했다. 굳게 서 있던 퀸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한 바라고 답했다. 경비 한 명이 그에게 돌진했지만 퀸즈는 신속하게 공격자를 처리하고 단번에 깨끗한 타격으로 그를 베어버렸다. 퀸즈는 빌비에게 주의를 돌렸다. 발레트는 그녀가 다치지 않았지만 고문으로 인해 실신했다고 확신했다. 퀸즈가 레셰브를 돌아보자 그의 강렬한 시선은 부상당한 사령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공포에 질린 레셰브는 현장에서 도망쳐 자신의 방으로 피신했다. 혼자 남아있자 레셰브는 상황의 중압감이 깊어짐에 따라 몸을 떨었고 혼잣말을 했다. 그는 수석 셀레비트에게 실패를 보고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생존한 경호원들이 동료들의 사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도착하자 그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절박해진 레셰브는 경호원들에게 경보를 울리라고 명령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도주자들을 체포하려고 결심했다.
술집으로 돌아온 퀴엔즈는 즉시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레트는 그를 만류하려 했지만 경보가 모든 출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그러나 퀴엔즈는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며 7영웅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을 만날 급박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의 밤을 바라보며 도망치기에 완벽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저하며 마음속에 특정 전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도와주겠다고 동의했고 경비원들이 모르는 은밀한 탈출로를 공개했습니다. 그루븐트의 안내로 은밀한 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한편 레셰브는 도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돌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마 같은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쥐를 잡을 때가 왔다. 레이너라는 이름의 남자가 레셰브에게 다가와 목표들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행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절박해진 레셰브는 레이너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웃음을 지으며 레이너는 레셰브가 자신의 서비스 비용을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레셉은 절망에 눈이 멀어 도망자들을 붙잡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그를 확신시켰다. 퀸즈, 파이드, 비비, 그리고 바렛이 탈출로를 통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파이드는 퀸즈가 뒤처지는 것을 보고 그의 피로한 모습에 대해 언급했다. 퀸즈는 좁은 공간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인정하며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열린 하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렛은 이제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들이 지나고 있는 지역이 오래전 마법사들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곳이라고 밝혔고 그녀가 집을 잃은 후 발견한 장소라고 했다. 갑자기 작은 생물들이 그림자에서 나타나 바렛에게 달려들었다. 바렛은 빠르고 정확한 타격으로 그들을 처치하고 나머지를 두려움에 흩어지게 했다. 생물들이 도망치자 바렛은 그들과의 신비로운 연결을 드러내며 더 깊은 비밀을 암시했다. 퀸즈는 그녀의 능력에 감명을 받아 그녀의 검술을 칭찬하며 그것이 비범하다고 말했다. 발레트는 칭찬을 가볍게 넘기며 무기를 다루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앞길이 지하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알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배를 가리켰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자 그룹은 거대하고 무서운 괴수를 만났다. 발레트는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그 생물이 이 지역을 새해 동안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괴수가 포효하더니 큰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룹은 흩어져야 했다. 항상 용감한 퀸즈는 괴수 쪽으로 뛰어가 그의 머리를 검으로 내리쳤지만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괴수는 보복으로 그를 붙잡아 벽에 세게 내던졌고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발레트는 패닉에 빠져 괴수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했다. 피에드는 발레트에게 침착하라고 재촉하며 하늘에서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룹에게 즉시 배에 탑승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 순간 비비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혼란스러워하며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다. 피에드는 진저리가 나게도 답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괴물에게로 고개를 돌린 비비는 떨며 두려움에 휩싸여 피에드에게 매달렸다. 화가 난 피에드는 바렛에게 다른 탈출구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그녀가 안전을 위해 지불한 큰 금액을 상기시켰다. 눈물을 흘리며 바렛은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인정하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고통을 알아차린 괴물은 비웃으며 이 울고 있는 소녀는 맛있어 보인다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피에드는 무기를 휘두르며 괴물을 잠시 후퇴시켰다. 바렛에게로 고개를 돌린 피에드는 자신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가 포기했더라도 결연한 마음으로 그는 무기를 괴물의 다리에 던져 넘어뜨리고 괴물을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승리는 잠시뿐이었고 괴물은 빠르게 일어나 웃으며 그들을 조롱하며 넘어진 것은 단지 불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멈추지 않고 피에드는 비비를 어깨에 업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으며 그 괴물의 머리를 내리쳤다. 퀸의 공격으로 인한 이전 부상이 이제 악화되고 있었다. 이를 독려받아 피에드는 또 다른 공격을 시도했지만 괴물은 그의 무기를 잡아챘고 이를 이용해 피에드를 벽으로 내던졌다. 그 충격으로 인해 비비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피에드는 피투성이 되어 상처투성인 상태로 회복하려고 애썼다. 발레트는 신속하게 움직여 비비를 공중에서 붙잡았고 그녀가 치명적인 추락을 면하도록 구했다. 괴물은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노력이 헛되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피에드는 배를 올려다보며 너무 늦기 전에 그룹이 탑승하도록 촉구했다. 갑자기 퀸 근처에 신비한 빛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페이드는 눈을 좁히며 중얼거렸다. 그것이 무엇인가? 퀸은 위에서 내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괴물의 머리에 착지했다. 천장을 부수고 여기로 공기를 들이보내줘서 고마워. 그는 괴물을 조롱하며 말했다. 괴물이 그를 가격하려 했지만 퀸은 재빠르게 피하고 다시 공중으로 튕겨올랐다. 강력한 일격으로 그는 괴물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괴물을 갈라놓고 죽였다. 괴물이 무기력하게 쓰러지자 퀸은 피드에게 돌아서 외쳤다. 피드, 배가 떠나기 전에 가자. 그들이 피드를 도우려 움직이자 퀸은 기습 공격을 받았다. 새로운 위협에 맞서 돌아서자 그는 라셉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레인저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라셉은 승리의 웃음을 지으며 발표했다. 레인저는 이제 나와 함께하며 그는 마법의 검을 휘두르고 있어. 이 검으로 나는 너와 같은 쥐들을 제거하며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올 거야. 피드는 레인저가 마법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비비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며 그게 무엇인지 물었다. 퀸즈도 같은 느낌을 받아 이상한 소리에 대해 언급하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라셉은 퀸즈를 향해 이 전사가 한때 너와 같았지만 우리의 힘을 목격한 후 편을 바꿔 우리에게 합류했다고 말했다. 발레는 레인저에게 과거 밀수업자였던 것을 비난하며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꾸짖었다. 라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박했다.
국가에서 훔치는 너희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는 레인저에게 싸움을 끝내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레인저는 동의하며 공격 준비를 하고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퀸즈가 앞으로 나와 그 타격을 막았다.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연기가 거치자 퀸즈가 드러났고 그는 지쳤지만 굳건히 서 있었다. 라셉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퀸은 레인저에게 다시는 검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왜 그런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지 질문했다. 라셉은 퀸을 조롱하며 그가 마법의 검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비비는 퀸이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레는 그녀에게 어떤 소리냐고 물었다. 비비는 그것이 검 안에 갇힌 요정의 목소리이며 그 소리가 길에 있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셉은 어두운 웃음을 지으며 그들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선언했고 그들은 곧 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의 놀라움에 레인저는 검을 내리고 전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라셉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레인저는 내 임무는 완료되었으며 그 소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일반 검으로 내 공격을 막았다. 라셉은 그를 막으려 하며 퀸은 단 한 번의 타격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레인저는 반격하며 말했다. 계속하려면 추가 시간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마지못해 라셉은 동의했다. 레인저는 또 다른 강력한 타격을 날렸고 퀸이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공격의 힘에 의해 그는 벽에 부딪혀 깊은 크레이터를 만들었다. 라셉은 그 여파를 지켜보며 자부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이제 퀸은 그 구멍에 갇혔고 레인저에게 그의 임무는 끝났다고 말하며 그를 내보냈다. 한편 바이든은 바위 뒤에서 나와 발라드와 비비에게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배에 타야 한다고 말했다. 비비는 걱정하며 퀸에 대해 물었다. 바이든은 그를 안심시키며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서 퀸은 의식을 되찾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라셉이 나타나 그를 여기에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퀸즈의 힘이 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라셉은 그들이 지금 도시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그곳으로 퀸즈를 일부러 데려왔다고 밝혔다. 잠시 후 몇 명의 강력한 전사들이 나타났다. 라셉은 퀸즈에게 이 전사들이 신성한 전사들의 형제들이며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서기 위해 최고의 전사들을 모았다고 전했다. 라셉은 퀸즈를 비웃으며 어린아이와 싸우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 자신을 어리석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렇게 어린아이를 괴롭힌 것에 대한 풍자적인 유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퀸즈는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에르고닉이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임무를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에르고닉은 강한 검객인 너는 절대 울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서 너의 운명을 이뤄라. 현재로 돌아온 퀸즈는 전사들이 위에서 무기로 그를 공격해 오는 순간 다시 집중했다. 그는 공중으로 도약하여 공격을 재빠르게 피하고 그들 중 한 명을 겨냥해 반격했다. 하지만 전사는 퀸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하네. 라셉은 전사들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여유 시간에 훈련시켜라.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전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끝내버리자. 그의 어린 나이에 속지 마라. 전사들은 일제히 퀸을 공격했지만 그는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했다. 미소 지으며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그 후 라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위험을 감지한 라셉은 달리기 시작했고 그의 경호원들은 그들의 리더를 보호하기 위해 퀸을 쫓았다. 그러나 라셉은 걸려 넘어져 땅에 쓰러졌다. 그를 지켜보던 퀸즈는 그와 맞설 준비가 되었지만 경비들이 빠르게 접근해왔다. 이에 퀸즈는 자신의 검으로 땅을 내리쳐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방출하여 경비들이 그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모두 죽였다. 퀸즈의 힘에 충격을 받은 라셉은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함정에 대해 어떻게 알았나?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함정인데. 퀸즈는 설명했다. 나는 오래전에 이곳을 지나갔다. 나는 이 장소의 모든 구석을 알고 있다. 그는 에르가넥이 그에게 옛 전쟁과 그 지역에 남아있는 함정에 대해 알려줬다고 밝혔다. 에르가넥은 그에게 그 위치를 외우도록 임무를 맡겼다. 퀸은 라셉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는 라셉을 밀쳐서 문을 열게 했다. 안에서는 그들이 고승을 만났고 고승은 물었다. 이 소라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너는 누구냐? 고승은 선언했다. 이곳은 가장 신성한 장소다. 아무도 일곱 전사들조차도 여기 들어올 권리가 없다. 고승의 말을 무시하고 퀸은 방 안으로 더 들어갔고 그의 시선은 큰 나무에 고정되었다. 고승은 라셉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 마법의 에너지는 에르간에게 것이다. 그는 일곱 전사들의 하인이었고 23년 전 그들과 함께 여기로 지나갔다. 그 당시 비시티 군대의 최대 공격 중에 에르가넥은 강력한 마법의식을 시전하여 돌의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퀸의 말이 중단된다. 승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는 에르가네크에게 말한다. 내가 듣고 있는 걸로 만족하겠는가? 내가 일곱 전사들의 종자라고 불리지만 사실 내가 주문으로 그들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고승은 당황하며 라셰브에게 묻는다. 이 소녀는 누구인가? 라셰브는 설명한다. 그는 일곱 전사들의 진영이 있는 다른 쪽으로 도망치려 한 자식들 중 하나이다. 승려는 다시 라셰브를 돌아보며 비난한다. 넌 이제 의무에서 약해졌어. 과거에 너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퀸은 에르가네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묻는다. 이제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에르가네크? 오랜 세월이 흘렀고 나는 완전히 변했어. 고승이 중단하며 퀸에게 들어달라고 재촉한다. 그는 23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며 일곱 영웅들이 일곱 동료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러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 당시
영웅들은 비시틱 군대와 연합한 4명의 반역자를 처치했다. 이 반역자들은 그들의 그룹에 침투했지만 7 영웅들이 그들을 드러내고 물리쳤다. 승려는 또한 영웅들의 비시틱 군대와의 전투에서의 행동이 현재 도시를 보호하는 만리장성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퀸은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르가넥을 벌였던 일을 회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퀸은 자신과 함께 남겠다고 다짐하고 자기를 두고 간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했다. 고승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그 운명적인 시기에 돌창이 나타났던 경위를 설명했다. 그때 그는 단순한 상인이었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에 놀라워했다. 그는 일어난 일의 진실을 깨닫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 이 성스러운 장소를 세웠다. 승려는 전사 시밀라토프가 제국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덧붙였다. 퀸은 웃으며 에르가넥에게 말했다. 시밀라토프가 귀족이 된 게 웃기지 않나요? 20년 전에 돌아온 이후로 그는 황제가 자신 같은 도둑을 믿었다고 자랑하며 뽐냈어요. 그가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니던 모습이 기억나고 나는 그를 비웃었어요. 이제 그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진실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나와 내 친구들을 피로 적시며 환호했어요. 퀸은 그 기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에르가넥에게 지금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는 제국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에르가넥의 공헌을 인정했지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칼을 뽑아 행동할 준비를 했어요. 고승은 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라셉에게 즉시 그를 막으라고 명령했어요. 라셰브는 전사들조차 퀸스를 막을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분노한 고승은 라셰브를 붙잡고 그에게 퀸스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고승은 화살을 향해 발사했지만 퀸스는 가볍게 그것들을 피했다. 검으로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퀸스는 땅을 갈라놓았고 엄청난 힘을 해방시켰다. 한편 배에 탑승하지 못한 파이드, 비비, 그리고 발레트는 경비병들에게 추적당했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지상을 진동시켰다. 고승과 라셰브는 놀라움에 빠져 파괴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성소는 무너졌고 땅이 갈라지며 돌들이 빗발쳤다. 라셰브는 고승 뒤에 숨어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파이드는 그 후유 상황을 관찰하고 돌창을 발견하지 못했다. 두려움에 압도된 경비원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퀸은 오래전에 에르고닉이 이곳에 대해 모든 비밀을 나누었을 때의 말을 떠올렸다. 에르고닉은 퀸에게 떠나 다른 전사들과 합류하라고 요청하며 자신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남겠다고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퀸은 놀랐다. 그런 다음 에르고닉은 그의 힘을 사용하여 도시를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했다. 잔해 속에서 라셉이 나타났고 그는 상처를 입고 절망적이었다. 그는 레인저의 도움을 요청하며 돈을 제안했다. 라셉은 고위 승려가 죽었으며 이제 도시의 권한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라셉을 죽이려 했다. 레인저는 라셉의 처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나가 버렸고 그는 사람들에게 홀로 맞서게 되었다. 한편 남은 경비원들은 배에서 도망치려 했다. 페이드는 재빠르게 밧줄을 던져 경비원들을 끌어내리며 도망치는 것을 막았다. 자신이 배에 올라탄 페이드가 배를 움직이게 했다. 답답한 그는 다른 배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발렛은 혼란을 지켜보며 그녀의 밀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비비는 퀸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며 그가 남겨졌다고 믿었다. 그때 퀸이 드래곤을 타고 그들 옆 하늘을 날아 나타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놀라워했다. 파괴의 한가운데서 한 마을 사람이 돌창이 파괴되었다고 외쳤다. 기사 한 명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7 영웅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때 7 영웅들이 나타났고 그들의 리더가 샘릴로토프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그에게 두려움을 보이지 말라고 했다. 샘릴로토프는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알겠지만 하늘의 모습은 정말 무섭습니다. 퀸은 훔친 드래곤 위에서 계속해서 하늘을 날고 있었다. 여사제는 위의 달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다. 그들의 정열은 그녀에게 나쁜 징조로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한편 퀸은 훔친 드래곤을 타고 7 영웅들의 도시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갑자기 큰 공중선이 위에서 다가와 그와 충돌하려 했다. 비록 목표를 빗나갔지만 7 영웅 중 2명이 그에게 화살을 날려 명중시켰고 그로 인해 그는 드래곤과 함께 땅에 떨어졌다. 부상을 입었지만 결심한 퀸스는 일어나서 7 영웅이 거주하는 데오세를 응시했다. 입장할 결심을 한 7 영웅들이 웅장한 성에서 나와 퀸스에게 다가왔다. 길란을 보자마자 퀸스는 과거의 배신에 대한 기억에 휘둘려 공격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7 중 1명이 그를 힘으로 무력화시키면서 중단되었다. 마비에 저항하려 했지만 퀸스는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었다. 위의 전사들이 내려와 그를 꽉 묶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도시 사람들은 흥분하여 길란에게 퀸스를 죽이라고 외쳤다. 길란은 군중에게 말했다. 나는 이 소년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우리 모든 땅을 괴롭히는 가혹한 조건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성벽 뒤의 삶을 견딜 수 없어 여기로 왔다. 그 말을 끝으로 기렌은 퀸즈를 스쳐 지나가며 다른 7 영웅들과 함께 떠났다. 기렌의 말에 감동한 군중들은 그를 응원하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퀸즈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지? 기렌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땅과 전사들, 모든 것을 원하고 있다. 너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를 배신자로 만들며 홀로 왕이 되려 할 것이다. 퀸즈의 얼굴은 패배와 상심의 흔적을 보이며
외롭고 절망에 짓눌려 걸어갔다. 방황하던 중 그는 갑자기 그의 머리 위에서 드래곤을 타고 있는 전사에게 기습당했다. 전사는 공격했고 그녀의 드래곤은 퀸즈를 입에 물었다. 근처 하늘에서는 페이드가 비비와 발렛과 함께 공중선에서 날고 있었다. 드래곤 라이더가 그들의 배와 충돌하여 심하게 흔들었다. 파에드는 퀸이 드래곤의 턱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충돌하여 둘 다 땅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 지상에서 전사가 퀸을 공격했지만 비비가 나서서 그녀의 길을 막았다. 전사는 비비에게 옆으로 비키라고 경고하며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비비는 단호하게 나는 비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나를 이전에 구해주었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전사는 물러서지 않는 비비에게 가장 먼저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비비가 여전히 거부하자 전사는 그녀를 검의 평면으로 가격해 땅에 쓰러뜨렸다. 비비는 퀸의 의식이 없는 몸 위로 떨어지며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했다. 뒤에서 파에드는 전사를 관찰하며 그녀의 복장을 알아보았다. 전사가 퀸을 가격하기 위해 검을 들었을 때 파에드는 그녀를 공주라고 부르며 외쳤다. 놀란 전사는 돌아서서 파에드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파에드는 자신의 질문으로 반격했다. 왜 전투 갑옷을 입고 있나요? 그는 그녀가 퀸스를 죽이려 하는 이유를 물었다. 공주는 그녀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파에드는 이야기를 다 듣고 충격을 받으며 외쳤다. 퀸스가 캐럿경을 죽였다고요? 공주는 파에드에게 비켜서서 형의 복수를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공격할 준비를 했고 그녀의 검이 퀸스를 보호하고 있는 비비에게 가까워질 때 퀸스는 의식을 되찾고 검을 비비의 몸에서 밀쳐냈다. 공주는 자신의 조준에 자신감을 가지고 퀸스를 향해 또 다른 공격을 준비했지만 그는 그것을 피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퀸스는 반격을 날려 공주의 가면을 부수고 그녀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검을 그녀의 목에 대었지만 해치지는 않았다. 공주는 공포에 떨다가 결국에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과부하에 시달린 퀸은 싸움에 지쳐서도 바닥으로 쓰러졌고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그룹은 그를 인근 마을로 데려가서 부상을 치료받게 결정했다. 마을에서는 전사들이 도착하여 마을의 장로에게 걱정을 안겼다. 그들의 리더는 장로에게 안심시켜주며 마을을 보호하고 그들 아래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했다. 한편 비비는 마을을 탐험하다가 그녀와 특징과 민족성이 같은 소년에게 접근받았다. 소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이름을 물었다. 비비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며 그와 자신이 닮았음을 알아차렸다. 바레트가 곧 도착했고 비비를 걱정하며 그 소년이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놀랐다. 그리고 소년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바레트를 알아보고 그녀가 가족을 다른 쪽으로 도망치게 해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여기서의 삶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7명 중 1명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렛은 그들의 감사에 깊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이름은 제브, 비비에게 그들과 함께하기를 초대하며 그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고 있으며 확장하고 저명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비는 갈등을 느끼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이 퀸제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주가 파에드에게 그녀의 형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퀸제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왜 파에드가 카라트경을 지지하는 대신 퀸제를 편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파에드는 자신이 카라트경을 싫어한 적이 없고 그의 충성을 의심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퀸제가 끼어들어 그들이 원한다면 자신을 죽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검을 던지며 자신의 목숨을 끝내라고 초대했다. 그러나 파에드는 퀸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그의 절망에 짜증을 내었다. 왜 그렇게 패대한 표정을 하고 있나요? 너무나도 훌륭한 전사인데? 파에드가 물었다. 그는 퀸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아직 완료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말하며 카라트경의 여동생 샤론 공주를 구출해야 한다고 했다. 파에드는 그가 인근 군대와의 외교 임무 동안 샤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적에게 기습당해 그녀를 납치당했다. 파에드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퀸즈의 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퀸즈에게 간청하며 오직 퀸즈만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퀸즈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에드는 그에게 과거의 업적, 즉 감옥을 파괴하고 반란군을 혼자서 물리치며 심지어 돌창을 해체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공주를 구하는 것이 그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진정으로 아허츠 공주에게 죽고 싶다면 샤론을 구한 후에 그렇게 하라고 덧붙였다. 파에드의 간청은 퀸즈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마침내 동의했다. 바로 그때 비비가 퀸즈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음료를 가지고 도착했다. 퀸즈는 그녀를 보고 놀라며 제부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새 옷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물었다. 비비는 제부의 새로운 마을에 초대받았다고 알려주었지만 현재 상태에서 퀸즈를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거대한 전사 그랜벤이 나타나 비비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비비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퀸즈에게 소개했다. 그랜벤은 퀸즈를 관찰하며 말하였다. 당신은 꽤나 훌륭한 젊은이군요. 당신의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여기 오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파에드는 그란벤을 보고 즉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근처 숲에서는 한 무리의 도적들이 여러 여성들을 포로로 잡아두고 누군가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부가 나타났고 도적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또 그 아이야? 그를 없애야 해. 파에드는 그란벤에게 무기를 던져 그의 손을 묶었습니다. 그란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이 왜죠? 파에드는 화가 나서 샤론 공주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그란벤이 도적들과 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란벤은 그 주장을 부인하며 파에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에드는 물러서지 않으며 해적들이 샤론 공주를 그란벤에게 넘기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린 후였다.
그란벤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지만 파에드는 집요하게 그란벤을 비난하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여성과 어린 소녀들의 유괴에 비밀리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란벤은 깊이 상처받아 반박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존재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보내진 날개 달린 천사와 같다. 파에드는 응수했다. 날개 달린 천사, 당신은 오히려 문어처럼 보인다. 그란벤은 명백히 상처받고 화가 나서 외쳤다.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는 파에드의 결박에서 벗어났다. 그 순간 제부가 그란벤에게 달려가며 세 남자에게 쫓기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란벤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3명의 추격자를 신속하게 처치했으며 제부는 이에 놀랐다. 제부는 그란벤에게 그의 힘에 감사하며 더 깊은 숲으로 따라오라고 재촉했다. 근처에 위험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진행하기도 전에 더 많은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을 둘러싼 도적의 우두머리는 제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란벤은 흔들림 없이 검을 뽑고 선언했다. 나를 잘 봐라. 나는 100명의 전사 중에서 1000명의 군대에 바르고 대장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지휘관이다. 내가 지켜보는 아래에서는 누구도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한 도적이 중얼거렸다. 그는 바르고의 경호원 중 한 명이다. 그들은 귀족에게만 봉사하는 줄 알았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가문이 없는 듯 말했다. 그가 바르고의 하수인이라면 이건 쉽겠다. 그는 자신의 검을 드러냈다. 그란벤은 놀라움에 멈칫했다. 도적이 왜 바오고의 상징을 지니고 있나? 그것은 엘리트 장교들에게만 주어지며 내 단검은 내 것보다 더 크다. 도적 두목은 웃음을 지으며 시밀레이티브 본인의 명령 아래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랜벤에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그들을 해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그랜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도적 두목은 단검의 상징을 흔들며 공격하면 사령관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바로 그 소년을 넘겨주게. 제부는 두려움에 떨며 그랜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랜벤은 갈등하며 슬픔에 잠긴 채 도적들을 침묵시켰다. 2명의 도적이 제부를 붙잡기 위해 다가오자 퀸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돌진했다.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그는 그들을 쓰러뜨려 현장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했다. 3명의 다른 도적이 퀸젤에게 공격했지만 퀸젤은 한 번의 타격으로 그들을 처치했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놀라며 물었다. 이 소녀는 누구냐고? 퀸젤은 우두머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죽었고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퀸젤에게 문장을 보여주며 그것이 자신을 겁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퀸젤은 그 문장을 쳐서 2 조각으로 나누고 우두머리의 손을 잘라버렸다. 우두머리는 그라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그들이 모두 7영웅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그라벤은 대답했다. 아니,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7영웅이 너 같은 사람에게 이 문장을 준 이유도 모르겠다. 도둑들의 리더가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한 일로 후회하게 될 거야. 파고가 도착해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모두 파고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라벤이 말했습니다. 오빠님,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셨나요? 도둑들의 리더가 파고에게 보호를 청하려 달려갔지만 파고는 검으로 그를 내리치고 공개적으로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도둑들의 리더가 파고에게 말하려 했지만 파고는 그를 검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파고는 문장을 집어들고 그것이 귀족들의 것이며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집에서 도난당한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라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도둑들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고요? 파고는 퀸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퀸젤이 자신을 소개했고 파고는 그가 도둑을 막고 미래의 범죄를 예방한 것에 대해 칭찬했다. 그라벤도 퀸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잘했어요라고 했다. 비비는 울기 시작하며 퀸젤에게 이제 모두 안전하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다. 파고는 그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시체를 치우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비드는 그에게 공주를 넘겨주기 전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외치며 파고의 감금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파고는 비드에게 비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는 없지만 공주와 고위 귀족들을 보호하는 정보가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회의를 주선할 것을 약속하며 비드에게 자신이 칠영웅군의 사령관임을 상기시켰고 즉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발벳은 곧 공주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드는 모든 일이 잘 되면 공주를 만나고 자신의 여정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비는 내일 헤어질 것이라고 슬퍼하며 말했다. 숲에서 그라벤은 남은 도둑들을 물리치고 그의 모습에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포로들을 구했습니다. 그라벤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자신이 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구속을 풀어주었고 그중 한 명은 지불을 안고 감사했습니다. 퀸젤과 발벳은 텐트에 들어갔고 발벳은 퀸젤에게 자신이 이전에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젤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슬퍼한 비비는 우리는 헤어지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이드와 아하츠는 바르고와 대면하기 위해 시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매복당했습니다. 페이드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죽인 산적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아직 살아있을 수 있지? 너무 늦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저주를 퍼부었다. 바르고는 우리를 함정으로 유인했다. 언데드 산적들이 공격해왔다. 페이드는 즉시 반응하여 첫 번째로 달려든 자를 내려찍었다. 바르고 그는 소리쳤다. 나에게 직접 죽일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라. 아하츠를 돌아보며 그는 급히 명령했다. 뛰어. 내가 죽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 아하츠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페이드에게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 전투에서 너를 버리고 왕녀 앞에 얼굴을 들이밀 수 있겠는가?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검을 들어올리고 단번에 몇몇 생물들을 베어 넘겼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빈대들의 몸에서 이상한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아하츠는 즉시 어둠의 마법임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어둠의 땅에서 온 비시트크 주술이라고 그녀가 외쳤다. 페이드는 이제 빈대들에게 둘러싸였음을 깨닫고
빈대들의 입과 손이 변형되어 이빨과 발톱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파르고는 이 두 명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선언했다. 파르고는 그가 그레베니 지부와 포로들을 자신에게 데려왔을 때 일어난 일을 회상했다. 지부는 도적들이 문장을 들었을 때 그를 믿지 않았다고 파르고에게 말했고 진실을 밝혀내서 포로들이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파르고는 도시의 군대를 대신해 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더럽지만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분노를 느끼며 그는 가면을 썼다. 그 사이에 지부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지부가 피곤해서 잠들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빠는 좋다고 대답하며 내일 새로운 마을에 도착하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은 자신의 텐트에서 나와 달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경은 정말 아름답네요. 비비는 텐트들 사이를 거닐다가 갑자기 부모님과 지부의 부모님과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부의 아버지는 비비에게 그들의 새로운 곳으로 함께 가서 그들의 사람들에게 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비비에게 오고 싶으냐고 물었고 비비는 그것이 매우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지부는 비비에게 그들과 함께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함께 성장하고 큰 부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르코는 지부의 가족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부의 아버지는 깨어나 파르코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비비는 텐트로 다가가 지부가 깨어있는지 아직 잠이 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피투성이가 된 검이 텐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파르고가 지부의 어머니를 죽인 후 가진 검이었다. 비비는 겁에 질렸다. 그 후 파르고는 지부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그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며 텐트 밖으로 끌어냈다. 지부의 아버지는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 파르고의 얼굴을 드러냈지만 파르고는 곧 그를 죽였다. 퀸젤은 무언가를 감지하고 혼잣말로 말했다. 슬프고 두려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에도 악한 존재가 있다. 한편 숲속에서 페이드와 아하즈는 묶여 괴물 같은 산적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이 먹히기 직전 아하즈의 드래곤이 하늘에서 내려와 불타는 공격을 퍼부어 많은 생물들을 죽였다. 자유를 얻은 페이드와 아하즈는 드래곤에 올라타고 아하즈의 마지막 번개가 가미된 일격으로 남은 적들을 쓸어버리고 날아올랐다. 그랑비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는 의아했다. 파고가 지부의 천막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 차례라고 말했다. 내 차례야. 비비는 분노하며 파고에게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고 소리쳤다. 파고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내가 나를 잡았구나. 비비가 파고에게 물었다.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니? 내가 우리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잖아. 파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답했다. 나는 모두를 속이고 있었어. 그리고 너는 한심하다고 말했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니? 비비는 큰 막대기로 파르고를 공격했지만 파르고는 그녀의 배를 차서 그녀가 피를 토하며 지부 옆에 쓰러지게 만들었다. 파르고는 그녀에게 내가 내 재미를 망쳤다고 말하며 그들을 죽이기 위해 칼조차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팔에서 몇 가지 아이템을 드러내며 지부의 부모를 들고 비비를 겁에 질리게 했다. 지부는 깨어났고 눈을 뜨자 비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괴물이 지부를 가격해 그를 날려버리고 다시 비비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퀸젤이 나타나 공격을 막았다. 비비는 퀸젤을 끌어안고 울며 이 남자가 지부의 부모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새로운 마을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퀸젤은 그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퀸젤은 팔에서 무언가를 드러냈고 검들을 수집한 괴물이 나타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퀸젤은 지부의 부모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칼을 휘둘러 괴물을 죽였다. 파르고는 충격을 받으며 퀸젤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나는 세물티반을 위해 일하며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퀸젤은 그에게 화살을 쏘아 그의 오른팔을 잘라냈다. 공주와 베이드는 내려와 위에서 퀸젤을 보았다. 그들은 그 근처에 착륙했다. 퀸젤은 파르고에게 어떻게 인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그들의 감정을 조롱할 수 있냐고 말했다. 파르고는 웃으며 누가 신경 쓰냐고 말했다. 퀸젤은 대답했다. 이 땅은 피시틱의 세력들이 충돌한 결정적인 전투를 목격했으며 황제가 그의 진영을 세웠다. 병사들은 이 땅을 위해 싸우고 죽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잠시 멈추고 화가 나서 파르고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고 방패가 되어야 할 군사 지도자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제7기 용사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나는 그들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없애버릴 것입니다. 파르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할 자격이 누구입니까? 쿠엔젤은 누가 되었든 상관없다며 검을 파르고에게 겨누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깨어나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파르고를 돕기 위해 달려갔지만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페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된 것을 보자 그들은 쿠엔젤에게 공격했습니다. 비비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쿠엔젤에게 공격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용 위에 타고 쿠엔젤을 붙잡아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쿠엔젤과 친구들은 먼 곳으로 데려가졌습니다. 베이드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너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났어. 검은 검의 모습이. 콘젤은 베이드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저편으로 건너게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공주에게 말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동안 베베는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에게 콘젤이 악당이 아니라고 그리고 파르고가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중 한 남자가 부족 장로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 말을 믿나요? 장로는 대답했다. 아니요. 믿지 않아요. 파르고 씨는 우리가 괴물처럼 보이는 콘젤을 보았을 때 큰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베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콘젤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텐트를 떠나며 울었다. 퀸젤은 혼자 앉아있었을 때 공주가 그에게 다가왔다. 퀸젤은 그녀에게 다시 복수하러 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널 사과하러 왔어. 그녀는 자신이 일어난 일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형의 죽음이 그녀 안에 텅 빈 공간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슬픔을 그를 상대로 복수로 돌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슬프고 퀸즐이 그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퀸즐은 그녀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어올리라고 말했다. 아테야,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고 또한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는데 이는 아테를 더 슬프게 만들었다. 프린스 스팀폴리시 그는 자신의 참모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를 소환할 수 있느냐? 그는 요구했다. 그의 개인 비서인 로자는 깊이 경의를 표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하, 하지만 이 문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스팀폴리시는 비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단혈통이 7영웅을 죽이려 한다는 거냐? 무슨 헛소리인가? 로자는 그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정말로 이것이 헛소리라고 믿느냐? 스팀폴리시는 팔짱을 꼈다. 변방의 평범한 전사 또는 그가 뭐라고 부르든 고귀한 왕자 스팀폴리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습군. 그는 말론 전쟁의 지부가 수천 년 동안 강력하게 서 있었으며 국경지역과 비스틱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저지해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벌어진 많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며 군대와 국민이 항상 함께했기에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우뚝 솟은 요새를 가리키며 이 성이 얼마나 잘 방어되고 있는지 보라고 계속했다. 이곳은 한때 그저 소박한 요새에 불과했지만 군인들과 국민의 노력 덕분에 내 통치 아래에서 불침투의 요새로 변모했다. 내 이름은 말론의 위대한 영웅들과 함께 있으며 나는 7영웅 중 한 명이 되었다. 조용히 서 있던 로자는 퀸의 말을 갑자기 떠올렸다. 나는 7 속임수를 처치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며들었다. 왜 이러한 말이 그를 괴롭히는 걸까? 그는 스팀폴리시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한편 왕의 방 밖에서 로자는 왕의 경비원들과 만났다. 그중 한 명은 그에게 안심시키며 말했다. 기사들은 쉬게 하십시오. 우리는 반란군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스팀폴리시는 경비원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한 하인이 급한 소식을 전하며 뛰어들어왔다. 문이 벌컥 열리자 파고가 퀸과의 전투에서 다친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스팀폴리시의 눈은 그 광경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7영웅 중 한 명이 파고의 상태에 놀라 가어즈즈를 향해 돌아섰다. 병사들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임박한 위협이 있는가? 한 여성 전사가 귀를 기울였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고 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로잔이 앞으로 나아가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퀸이 오는 것 같아. 병사들은 적을 기다리며 완전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 경비대장이 그의 병사들에게 돌아섰다. 반란군이 용을 타고 접근하고 있다. 하늘을 주시해라. 한 병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적은 매우 숙련되어 있다. 그는 경험도 많고 심지어 포고 경담의 팔까지 잘났다. 또 다른 병사가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리는 섬을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지킬 것이다. 우리는 7영웅을 보호해야 한다. 로즈에는 무란시의 대규모 군대를 관찰했다. 이것은 강력한 힘이다. 그는 속으로 인정했다. 이 병사들은 존경받는 전사들입니다. 이번 전투는 퀸즈에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을 고려했습니다. 제국의 운명은 7영웅의 생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한다면 제국은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퀸즈를 제거한다면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성벽을 순찰하던 중 그들은 하늘을 나는 용들을 발견했습니다. 경비대 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 준비를 하라. 궁수들, 제자리로 가라. 궁수들은 즉시 화살을 퍼부었지만 드래곤은 능숙하게 모두 피했다. 7영웅 중 한 명이 근처의 병사에게 돌아섰다. 스팀폴리시 왕자가 대무기의 사용을 허가했다. 잠시 후 거대한 전투 기계가 나타났다. 그 거대한 크기는 심지어 베테랑 전사들도 놀라게 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페이드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 저것은 엄청나다. 그는 중얼거렸다. 퀸즈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너는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냐? 퀸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성의 외관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한편 무기를 감독하고 있는 지휘관이 그의 부대에 연설했다. 이제 이 반란자들을 짓밟을 시간이다. 그들은 스팀폴리시 왕자를 반대할 용기를 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무기는 이미 비스틱의 어두운 땅의 적들을 물리쳤다고 말했다. 단혈통은 이 정도의 힘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는 파르고 경을 다치게 한 대담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은 배신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요새 안으로 돌아가서 스팀폴리시 왕자는 파르고를 바라보았다. 저들이 반란자들인가? 그가 물었다. 지치고 다친 파르고는 음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스팀폴리시 왕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파르고를 바라보았다. 너는 또 다른 상처를 감당할 수 없다. 그가 말했다. 물러나서 전투를 지켜봐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실패 때문이며 이제 우리는 너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동안 아하츠는 퀸즈를 향해 돌아섰다. 드래곤 전사들이 우리에게 무기를 목표로 삼으라고 원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퀸즈는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렸다. 그가 스팀폴리시 왕자와 함께 했을 때였다. 그 당시 한 무리의 전사들이 위대한 무기에 대해 문의하러 왔다. 퀸의 말로는 아직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어.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한 전사가 대답했지. 그럼 문제가 없네. 너무 오래 걸리면 떠나기 전에 우리가 적들을 제거할 거야. 추억을 떨쳐내며 퀸은 스팀폴리시를 바라보았고 일단 일로 돌아가자. 그런 다음 공주를 쳐다보고는 돌 조각하는 것을 잘하지. 몰랐어? 라고 말했다. 스팀폴리시는 미소 지었다. 그는 답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도둑이 아니었어. 하지만 누가 생각했겠는가?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검객이기도 한 사람이 철장의 아들이었다니.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심지어 나처럼 과거의 도둑조차도 지금은 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솔직히 당신과 함께 싸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만난 것이 기쁘다고 인정해야겠다. 퀸은 기억에서 깨어나며 분노로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성 근처에서 날아올라 경비병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들은 즉시 그에게 화살을 다시 쏘았다. 위대한 무기의 수호자는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의 드래곤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들 각각은 모든 힘을 다해 성을 방어하고 있다. 적들은 분명히 무기를 목표로 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될 것이다. 한 병사가 그에게 달려왔다. 위대한 무기는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 수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번과 이 번방을 열어라. 물이 채워져야 한다. 성의 옥상에서 병사들은 화살을 전력으로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 동시에 퀸과 그의 동맹들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며 발사되는 투사체를 피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드래곤 전사들은 적중시키지 못했다. 페이드가 외쳤다. 퀸, 지금 비행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아. 왜 반격을 하지 않니? 아하트가 지쳤다고 대답했다. 나는 모든 번개 마법을 사용해버렸어. 더 이상 그들을 느리게 할 수 없어. 퀸은 뮬란의 군대를 바라보며 생각이 가득 찼다. 그들은 강력하다고 그는 스스로 인정했다. 그의 마음은 과거로 떠났다. 제발 내 길을 막지 마라. 로자는 전투가 전개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다. 퀸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은 불확실함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오늘은 보름달 밤이다. 그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아마 그는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또 다른 생각이 링거드. 퀸이 살아남기 위해 동맹과 날개 달린 용을 버릴까? 로자는 주먹을 쥐었다. 아니, 그는 그럴 리가 없다. 그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대무기 앞에서 병사들은 지휘관에게 돌아섰다. 제7실이 완전히 채워졌다고 보고했다. 무기가 발사 준비가 되었다. 성 안으로 돌아가 스팀플릿이 왕자는 웃었고 그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는 탈구를 향해 돌아섰다. 주의 한 번 봐. 그는 자기만족스럽게 말했다. 너는 이 모든 병사들, 이 성, 이 무기를 보느냐? 그의 웃음이 더 넓어졌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퀸과 그의 동맹들이 거대한 무기에 접근하자 아하트가 급히 말했다.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퀸은 검을 뽑아 들고 그의 눈은 결의로 타올랐다. 그들은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그들의 충성이 깊다는 것을 안다. 거대한 무기의 수호자가 명령을 내렸다. 발사하라. 공기가 에너지로 크랙헬드 거리며 거대한 무기가 파괴적인 번개를 방출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사라졌다. 퀸의 아하츠, 페이드, 그리고 그들의 드래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수호자는 비웃었다. 이것이 모든 반란자들의 운명이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눈부신 빛이 전투의 전장에 터졌다. 병사들은 눈을 가렸다. 아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빛이 사라졌을 때 드래곤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퀸, 아하츠, 페이드의 흔적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성에 침투한 상태였다. 페이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그건 네클칠의 결과야. 퀸은 비웃었다. 무모하다고? 그는 처음부터 이 공격을 예상하고 준비했음을 설명했다. 대무기의 타격은 강력했지만 검은 요정의 마법을 사용해 에너지를 분산시킴으로써 공격이 다시 물로 변환되었다. 그 후 그는 지하수로가 군인들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잘 숨겨진 비밀 탈출 경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페이드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떻게 알게 되었어? 퀸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통로의 입구에 다가갔을 때 그림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림의 눈이 좁아졌다. 너희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는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곳은 왕자 스팀폴리시에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곳이야. 나의 형. 퀸은 주저없이 그의 시선을 맞췄다. 나는 스팀폴리시와 일이 있어? 페이드가 끼어들었다. 타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하츠가 긴장된 목소리로 뒤따랐다. 그리고 내 여동생 샤론 공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퀸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를 지나가게 해줘, 그레빈. 그레빈은 말을 하기 전에 주저했다. 내 형과 스팀폴리시는 성에 없다. 그들은 신전이라고 불리는 깊은 지하로 갔다. 오직 내 형과 스팀폴리시만 그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 그곳에 있다. 퀸은 그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 왜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스팀폴리시 아래에서 복무하는 엘리트 전사 중 한 명입니다. 그레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가 당신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형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보았고 그것은 끔찍했다. 그는 불안하게 숨을 쉬었다. 그는 나를 키워주고 보호해주었지만 같은 숨결 속에서 스팀폴리시와 함께 서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레빈은 계속해서 그는 과거에 나에게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신전에서 샤론 공주를 그들에게 전달한 사람도 바로 저였습니다. 페이드의 손은 쥐어짜여졌고 그는 그레빈의 칼날을 잡았습니다. 이 신전이 어디죠? 아하츠는 주의 깊게 페이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페이드, 조심해. 이건 함정일 수 있어? 그레빈은 그들의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제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간청했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속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만큼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퀸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믿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사람에 대한 전문가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는 앞으로 숨짓했다. 우리를 파고와 스팀폴리시로 데려가줘. 한편 성소에서 스팀폴리시 왕자는 파고 위에 서 있었다. 너가 아픈 걸 알고 있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를 쫓고 있는 자는 이미 여기 있어. 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를 죽게 두지 않을 거야. 성소 입구에서 그레빈은 퀸의 아하츠와 페이드에게 성소의 문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문지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레빈은 씩 웃었다.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의 베일을 벗으면서 말했다. 경비병은 문을 열어주기 전에 망설였다. 그레빈이 퀸을 여성으로 변장시켜 경비를 지나치게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한때 여성들을 신전의 사제들에게 배달했었다. 그레빈이 설명했다. 그 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정화되고 요정의 혈액이 추출된 후 안전한 곳으로 보내진다고 들었다. 기억은 사라지고 그들은 현재로 돌아왔다. 그레빈은 경비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이 여성들을 파르고 사령관에게 직접 인도하고 싶어. 경비원이 그를 흘기 쳐다보았다. 그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잠시 후 파르고가 나타났다. 그는 그레빈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번에는 왜 나를 호출했나? 그의 목소리는 초조했다. 여성들은 두고 가. 그레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알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전에 전달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정확히 당신과 스팀플리시가 그들에게 무엇을 한 거지? 파고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레빈이 주먹을 쥐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부의 부모님에게 무엇을 했는지 봤으니까. 당신이 저들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걸 봤어. 파고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넌 나를 봤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그것이 내 어조의 이유구나. 그는 그레빈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레빈이 요정의 피를 가진 여성들을 모으는 임무를 맡았던 반면 자신은 뮬란에 침투한 위험한 반군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질서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파르고가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레빈은 주먹을 쥐었다. 그렇다면 어떤 힘이 그들을 괴물로 만든 거지? 파르고는 대답하기 전에 주저했다. 그것은 부패한 힘을 시험해보려는 귀족 중 한 사람이 실시한 실험의 일환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스팀폴리시 왕자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누구도 비슈틱의 저주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쓴맛을 동반하여 낮아졌다. 반란군이 7 영웅을 죽이려 해도 나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뜨거운 조소. 이 남자는 뻔뻔한 거짓말쟁이야. 그레빈은 목소리가 떨리며 파고를 향해 돌아섰다. 형, 나를 믿을 수 있겠어? 파고는 씩 웃었다. 물론이지. 나는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는 그레빈에게 자신이 그와 스팀폴리시를 모두 섬겼다고 확신시켰다. 하지만 그가 아직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그들의 현재 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은 내가 비밀로 해야 할 일이 있어? 스팀폴리시가 나에게 훨씬 더 큰 임무를 맡겼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에 대해 용서해주길 바란다. 그레빈은 고개를 흔들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나는 너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 그는 깊이 숨을 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 명확해졌다. 나는 이전에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다. 오직 너가 나를 용서해주길 바란다. 그레빈은 퀸스와 나머지 일행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이해했겠지?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그는 파고 쪽으로 돌아서 다시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파고가 그를 공격했다. 잔혹한 칼침이 그레빈의 가슴을 찢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파고는 그의 온몸에 몇 차례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내 역할은 끝났어. 파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그레빈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지만 퀸스가 간발의 차로 막았습니다. 주저없이 퀸스는 파고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의 무기는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퀸스가 으렁거렸습니다. 나는 충분히 들었다. 파고는 비웃었다. 아직 느리군. 그는 조롱했다. 그리고 비웃으며 물었다. 왜 그를 여기 데려왔지? 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내 실수는 너를 살려둔 것이었다. 파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어쩌면 거래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무심코 코트의 먼지를 털어냈다. 내가 너에게 샤론 공주를 줄게. 그녀를 데리고 가고 떠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명성이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국경지대의 위대한 영웅으로 남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단지 한 여자를 위해서예요. 그가 문 쪽을 가리켰다. 왜 스팀폴리시의 영역을 계속 공격하나요? 퀸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녀가 여기 있나요? 파고가 씩 웃었다. 네. 퀸즈는 검을 더 꽉 잡았다. 좋아. 그럼 먼저 너를 죽이겠어? 그녀를 데리고 가서 계속 움직여. 이 일 이후로 스팀플리시를 죽일 거니까 거래는 없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이었다. 파고의 눈이 그린에게 향했다. 그의 입술에 악마 같은 미소가 맺혔다. 그 전에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나? 그는 물었다. 그런 다음 손짓으로 그들은 괴물로 변신하여 고통에 찬 기괴한 모습을 드러냈다. 퀸스의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를 갈며 몸을 떨었다. 파고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바로 그들이야? 퀸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리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 앞에 있는 괴물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깊은 슬픔이 찾아왔지만 말하기 전에 퀸스의 분노가 폭발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파고를 향해 달려들었고 검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그러나 파고는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쳤고 쉽게 공격을 막아낸 뒤 퀸스를 후방으로 밀어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파고가 비웃으며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민첩하게 여러 차례의 공격을 퍼부었지만 퀸스는 각각의 공격을 막아내며 압도당하지 않았다. 퀸스가 페이드 쪽으로 물러섰다. 페이드는 전투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왜 당신의 숨겨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페이드가 재촉했다. 지금 당장 이걸 끝낼 수 있어? 나는 못해. 퀸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의 힘은 하늘 아래에서만 발현돼. 나는 달에서 힘을 얻는다. 아하츠는 기회를 잡고 파르고에게 달려들었다. 동시에 페이드는 반대쪽에서 공격했고 퀸스는 정면에서 돌진했다. 파르고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의 전술을 간파하고 우선 퀸스에게 집중하여 그의 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파르고는 비웃었다. 너의 시간은 다 되어가고 있어. 그는 퀸스를 마무리 짓기 위해 칼을 치켜들며 조롱했다. 하지만 파르고가 치명타를 가하려 할 때 그레비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퀸스를 향해 그의 무기를 던졌다. 공중에서 그것을 잡은 퀸스는 몸을 비틀고 단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단검을 파르고의 이마 중앙에 꽂았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파르고의 몸은 굳어졌고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채로 그는 무기력하게 바닥에 쓰러졌다. 퀸스는 페이드와 아하츠를 향해 돌아섰다. 계속하자. 페이드는 파르고의 시체를 흘끗 보았다. 이 자식은 어쩌고? 퀸스는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았다. 가자. 그는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 뒤에서 그레비는 무릎을 꿇고 눈물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며 쓰러진 형을 애도했다. 생각에 잠긴 스팀폴리시는 과거의 한순간을 회상했다. 그때 그는 퀸스 옆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죽음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봐. 그는 퀸스를 재촉했다. 자, 갈렌과 다른 이들을 만나자. 퀸스는 그에게 쳐다보았다. 예전과 많이 바뀌었구나, 스팀폴리시. 그는 말했다. 그때 너는 도둑이었어. 스팀폴리시는 씩 웃었다.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건가? 현재로 돌아오자 스팀폴리시 씨는 경비병이 접근하자 고개를 돌렸다. 반란군들이 왕국에 침투했다고 경비병이 보고했다. 파르고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우리는 개입해야 하나? 스팀폴리시 씨는 손을 휘둘러 거절의 뜻을 표했다. 자기들끼리 처리하게 하라. 그는 명령했다. 파르고는 곧 돌아올 것이다. 반란군들의 머리를 들고서 말이다. 그런 다음 그는 책상 위의 문서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는 중얼거렸다. 드물게 태어나는 혈통의 한 사람이 체포되었다고. 한 병사가 가까이 서서 설명했다.
때때로 샬롱도 국경족 속의 후손 중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가 태어난다. 그들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몸에는 강력한 요정의 피가 흐른다. 그들의 본질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스팀폴리시의 미소가 깊어졌다. 그렇습니까? 그는 다시 보고서를 살펴본 후 말했다. 그녀는 폐허에서 온 평범한 더러움 같지 않아 보인다. 지금 시작해야 하나요? 군인이 물었다. 스팀폴리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피를 모두 빼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퀸즈가 왕국으로 돌진하자 경비들이 그의 앞에 쓰러졌다. 반응할 틈도 없이 베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스팀폴리시에게 다가갔다. 스팀폴리시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의 손가락은 주먹을 쥐었다. 쓸모없는 바보. 그는 중얼거렸다. 파르고가 그를 실망시켰음을 깨달았다. 퀸즈는 그 앞에 멈췄다. 스팀폴리시의 분노가 치솟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퀸즈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너 많이 늙었구나. 스팀폴리시. 스팀폴리시는 시선을 좁혔다. 당신은 누구인가? 샤론 공주의 비명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우며 그녀의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목소리에는 고통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페이드와 아하츠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스팀폴리시는 동요하지 않고 그의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을 막아라. 그가 명령했다. 즉시 경비원들이 방안을 밝히며 페이드와 아하츠의 발 아래에 쌓인 뼈더미들을 드러냈다. 페이드의 눈이 디스거스트로 좁아졌다. 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너 같은 고귀한 바보가? 스팀폴리시는 비웃었다. 너희 반란자들이 여기서 샤론 공주를 구하러 왔다고 생각하는군. 그가 태연하게 말했다. 나에게 반대하는 대신 나를 찬양해야 한다. 나는 7영웅 중 한 명인 스팀폴리시 왕자다. 그의 목소리는 웅장한 기운을 띠었다. 이 소녀는 나의 영원한 통치의 초석이 될 것이다. 나 같은 고귀한 영웅은 무한히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 퀸즈는 감명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그를 가로막았다. 그만해.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졌군요. 페이드와 아하츠가 남은 경비원들을 처치하고 샤론의 구속을 풀자 페이드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스팀폴리시를 향해 돌았다. 너는 역겹다. 그가 내뱉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스팀폴리시는 전혀 개의치 않은 듯 비웃었다. 너희 모두의 물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가 선언했다. 나는 고귀한 영웅 7명 중 하나다. 너희는 비슈틱의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준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의 눈은 퀸즈를 응시했다. 그리고 너 정말로 나에게 칼을 빼들고 있는 거냐? 그 반인반인 소녀 때문에 퀸즈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내 인생에서 잠깐 동안 너는 고귀한 전사였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 넌 훨씬 더 나쁜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끝이다. 이 무의미한 잔혹함, 이 끝없는 폭력의 순환, 모든 것이 지금 멈춘다. 스팀폴리시의 표정이 일렁였다. 그의 오만한 겉모습 뒤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퀸즈를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 녀석은 누구지? 그는 생각했다. 왜 그가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걸까? 수년 만에 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분노를 느꼈다. 퀸즈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칼이 스팀폴리시를 향해 번쩍였다. 하지만 왕자는 빠르다. 그는 쉽게 공격을 피했다. 퀸즈는 회전하며 다시 휘둘렀다. 그러나 스팀폴리시는 제때 무기를 올려 쇠가 부딪혔다. 스팀폴리시는 킥킥 웃었다. 너는 빠르구나. 그건 인정해줄게. 그가 조롱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어떻게 파고를 이겼는지 모르겠어. 아하츠가 혼란을 이용해 속삭였다. 나는 다른 출구를 찾기 위해 위층을 수색할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스팀폴리시가 그녀에게 거의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 배신자 같은 작은 전사여. 그는 퀸즈에게 말했다. 그의 미소가 더 커졌다. 내 차례다. 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그는 자신의 개인 경호원에게로 돌아섰다. 가라. 그녀를 데려오너라. 퀸즈의 손이 검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스팀폴리시가 웃었다. 이 인간 새끼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가 비웃었다. 그는 7영웅 중 하나의 손에 있는 것이 영광으로 여기길 바란다. 그런 다음 치명적인 속도로 공격을 시작했다. 퀸즈는 겨우 첫 타격을 피했다. 결투가 시작되었다. 스팀폴리시는 다시 돌진하며 그의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스팀폴리시는 퀸즈의 공격을 피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깟 내 공격을 피한다고 해서 나를 약하게 만들진 않아.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인간이지만 검에 능숙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갑작스럽게 그는 퀸즈의 팔을 베어 피를 흘리게 했다. 나는 7영웅 중 한 명이야. 너는 나와 싸울 만큼 약해. 퀸즈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상처를 바라보았다. 너는 대부분의 내 공격을 피했구나. 그가 인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모든 공격은 아니었지. 스팀폴리시가 긴장했다. 그의 옆구리에 새로운 상처가 생겼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가 분노로 가늘어졌다. 분노에 휩싸여 그는 다시 퀸즈를 향해 달려들며 빠른 공격을 퍼부었다. 퀸즈는 겨우 피했지만 찰나의 반격에 스팀폴리시를 등에 베겼다. 스팀폴리시는 앞으로 쓰러져 정신이 멍해졌다. 이 소녀는 누구지? 하프블러드가 어떻게 이런 검을 휘두를 수 있지? 한편 전장의 다른 곳에서는 스팀폴리시의 신이 많은 경호원이 오랜 기다림 끝에 기대되는 전사에게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었다. 스팀폴리시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느꼈다. 그는 또 다른 끊임없는 공격으로 퀸즈에게 돌진했고 두 사람 모두 혹독한 교전으로 상처를 입었다. 계속된 대결 속에서 그들의 검이 빠르게 부딪혔다. 피가 그들 아래의 땅을 물들였다. 퀸즈의 불굴의 기술에 스팀폴리시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잠깐 떨어지자 그는 물었다. 너는 누구냐? 퀸즈는 비웃었다.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어? 그의 목소리는 어두워졌다.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 20년을 준비해왔다. 퀸즈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제트 블랙 날개가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스팀폴리시의 눈은 순수한 공포로 커졌다. 아니, 너야. 검은 날개가 앞으로 치솟아 스팀폴리시를 둘러쌌다. 다음 순간 퀸즈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왕자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며 상처가 그의 살을 찢었다. 스팀폴리시는 헉헉거리며 앞으로 비틀거렸다. 불가능해. 너의 몸은 이 전투를 견뎌낼 수 없었어야 해. 퀸즈의 표정은 차가웠다. 너도 내가 한 짓 때문에 죽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치명적인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너는 내 왼쪽 눈을 가져갔어. 너는 비겁하게 내 뒤에서 기어와서 내 오른쪽 팔을 잘랐어.
스틴폴리시의 숨이 멈추고 그의 마음은 잊혀진 기억으로 가득 찼다. 아니, 저 저주받은 숲에서의 그 밤. 그는 퀸즈를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게 낮아졌다. 너는 애셰리트야. 퀸즈는 그의 검을 높이 들었다. 너 다음은 나머지 7 영웅들이야. 측면에서 아허츠가 숨을 헐떡였다. 배신의 창을 든 자, 아세리트. 스틴폴리시의 충격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7명이서 너를 치명적인 숲에서 분해했다. 어떻게 아직 살아있을 수 있지? 퀸즈가 주먹을 꼭 쥐었다. 검은 날개에서 흘러나오는 힘은 막강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았다. 한 방울 더 치면 그를 끝낼 것이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위해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공격이 저지당했다. 여전사들 무리가 뛰어들어 그의 공격을 막았다. 스틴폴리시는 웃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는 경비원에게 비웃었다. 아하츠가 간섭하려 했지만 그녀는 즉시 여전사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퀸즈는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그의 몸은 피로로 떨렸다. 젠장. 이렇게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스틴폴리시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는 퀸즈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 어떻게 그런 외모를 갖게 된 거지? 퀸즈는 헐떡이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스틴폴리시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정군요. 어떤 부자연스러운 수단을 썼나? 누구의 피를 훔쳤나? 누구의 몸을 빼앗았나? 그가 몸을 기울였다. 내 비밀을 말해봐. 퀸즈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 몸은 복수를 위해 내가 지불한 대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이 밤이 너를 끝내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너는 나에게 이걸 묻고 싶어 하는구나. 스틴폴리시의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축하해야 해. 왕자는 그의 미소가 음산해지며 말했다. 우리는 완벽한 몸을 얻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퀸즈는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고 여전사들에게 신속히 제지당했다. 갑자기 긴장을 깨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제한된 여자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다. 내 시선은 그들 사이를 오갔다. 그들은 아직 의식이 있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 수녀들은 단순히 당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노예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갇혀 있었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다. 그의 몸이 쓰러졌다. 스틴폴리시가 웃었다. 좋군. 그는 진정되었다. 그는 경비원에게 돌아섰다. 몸의 저주를 가져오게. 경비원이 앞으로 나아가 작은 끔찍한 생물을 드러냈다. 스틴폴리시의 미소가 넓어졌다. 20년 만에 돌아왔군. 그는 비웃었다. 이제 제대로 재회할 때가 왔다. 그는 생물을 가리켰다. 이 저주에 걸리면 내가 다시 싸울 수 없을 거야. 퍼구스처럼 말이야. 경비병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 생물은 그의 소나귀에서 꿈틀댔다. 그런 다음 퀸즈가 웃었다. 차가운, 등골이 오싹한 웃음소리였다. 스틴폴리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게 그렇게 웃기나?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몬스터 같은 그림자가 퀸즈의 등에서 솟구쳤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어떤 것과도 다른 짐승이었다. 그 생물은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고 그를 제지하고 있던 전사들을 찢어냈다. 스틴폴리시는 뒤로 물러서며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지? 그 짐승은 포효하며 경비병들을 순식간에 찢어버렸다. 키가 벽에 튀었다. 퀸즈의 웃음소리는 커져가며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스틴폴리시는 정신을 차리고 외쳤다. 그를 죽여라. 지금 죽여라. 그의 엘리트 전사들이 앞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가까이도 가지 못했다. 퀸즈가 그들을 에퍼트러스리하게 쓰러뜨렸다. 웃음은 계속되었다.